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3%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모두 큰 상승 하락 없이 부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600억 정도 코스피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1,100억을 매도하면서 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오늘은 3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랜만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락세에 대해서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투자자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로 다시 틀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차분하게 반등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횡보를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으로 빠르게 이제 넘어가서 기관 투자자는 5만 주 정도, 500억 정도 매수.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 매도했던 것을 조금 매수했지만 사실 9월 15일자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670억이죠. 그래서 9월 18일부터 해서 또 3일 정도 해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9월 초반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이탈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이제 계속 매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이제 증시에서 자금을 많이 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지표고요. 코스닥은 880포인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갱신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코스닥 지표는 눌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아래 꼬리를 늘리면서 점점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121선까지도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 점점 이제 밑으로 쏟아진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 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것들 한번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1,100억 매도하였고 4일 정도 빠르게 지금 이탈하고 있고요. 9월 지금 1일부터는 꾸준히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이제 9월 15일부터는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MSCI 리밸런싱까지 유입되었던 많은 물량들이 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이탈을 하면서 지수가 지금 눌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썩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 다우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그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이런 횡보 시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0.5원 정도 하락했고요. 1329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은 크게 고점을 계속 갱신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횡보를 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점은 일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FOMC 발표에 대해서 큰 하락을 하거나 큰 상승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에 대한 움직임은 이 정도로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네, 지금 미국 증시 0.2%, 0.5%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크게 뭐 반등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증시는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0.8% 정도.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수 선물이 올라가더라도 마지막까지 계속 반등을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고요.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35%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그런 이제 FMC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좀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표들이 좀 횡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90달러를 넘었다가 다행히 이제 90달러 안쪽으로 89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2.75%, 75달러. 그래서 지금 이제 3%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전에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달러 수준으로 뭐 평소와 유사한 수준 진행 중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관망을 하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횡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지루하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시기가 끝나고 나면 하락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상승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40원 하락해서 4.69% 하락했고요. 17,0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완전 반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부터 이제 급락을 시키고 초반에 도달한 금액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또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고 어제와 정반대의 소식이 들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모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진파워는 조금 이제 예외적이었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그런 소식 하나하나에 의해서 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기술적인 분석 끝내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어제와 유사하거나 조금 줄었습니다. 17,02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전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678만 주까지 줄었고요. 반토막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급이 확 몰렸다가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또 줄어들면서 또 한 번 피크를 찍고 거래량이 끝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특정한 소식을 뿌리고 주가를 빠르게 올렸다가 지금 이제 특정한 소식을 이용해서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많은 거래량으로 올렸기 때문에 목적은 좀 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상황이죠.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231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6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제 소식이 나오면서 양매수가 이제 크게 들어왔는데 어떤 세력은 오늘 소식에 의해서 크게 매도를 하고 어떤 세력은 매도를 했지만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매도한 물량 대부분이 금융투자 22만 주로 매도가 나왔고요. 전날도 29만 주 매도 나오면서 사실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도 30만 주 가까이 매도했던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는 투신보험 크게 매도 없었고요. 어제 매수했던 물량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는 어제 8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주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성 매수가 아니었고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이틀 정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뱉어내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주요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얄밉게도 귀신같이 나타나서 또 신한증권과 모간서울 위주로 물량이 쏟아졌고요. 나머지 60만 주도 JP모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오늘 물량을 오전에 굉장히 많이 쏟아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린 5분, 그죠? 거의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40분, 40분 정도네요. 오전 40분 만에 거래량 대부분을 쏟아냈고, 주가를 찍어 누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뒤 오후장에는 사실 큰 거래량 없이, 큰 의미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공매도를 때렸던 주요 세력들은 모간서울, JP모간, 신한증권이었고요. 이 소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특정한 파생 상품 만기를 대비해서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매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고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의한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사실 4월 26일 워싱턴 선언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요때죠. 주가를 찍어 눌렀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 때도 수주 소식이 나고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 날에 수주가 아니다. 단순히 LOI 체결밖에 안 된다라고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상승분 대부분을 떨어뜨리면서 진행을 시켰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횡보장에서 3번 정도의 그런 이 소식을 활용한 지저분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는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또 이제 이 음봉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21선을 이탈시키고 또 241선까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수렴 패턴을 만들고 추세적으로는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음봉을 내일 바로 양봉으로 일부분 또 메워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음봉과 어제 상승은 굉장히 의도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 투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장난질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소식에 의해서 주가를 말도 안 되게 끌어내렸다면 또 이제 주가를 쉽게 끌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은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확실한 소식이 나와주기를 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 소식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테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다 크게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에 의해서 우리 오랫동안 투자한 주주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분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당연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뭐 크게 지금 볼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좀 강하게 뚫고 뻗어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음봉으로 그 아래꼴을 다 메워주면서 쭉 눌러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특히 공매도 세력 위주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차트는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월 옵션 만기 이후에 공매도를 상환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9월 18일자로도 오히려 공매도 잔고는 늘어났었고요. 전체 공매도 거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29만 주로 16만 주 정도가 추가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9월 19일까지 이 공매도 거래가 보시면 하루에 75만 주, 78만 주까지 늘어있는 상태고요. 어제는 공매도 1거래가 거래량 대비해서 적은 편이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거래가 670만 주 정도였기 때문에 전체 거래량 대비 10% 이상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제도 전체 거래량 대비 이제 적은 수준이었지 1공매도 거래량 치고는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9월 19일자로도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면 굉장히 의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이제 어디까지 또 늘리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늘어나는 사이클이 꽤나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움직임입니다. JP모간, 모간서울, 신한증권이 지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공매도를 활용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패턴이 끝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은 이제 대차잔고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체결이 또 128만 주가 늘었고 상환은 37만 주 정도 진행되었고요. 체결이 90만 주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가 2200만 주까지 다시 늘었고요. 최근에는 체결 상환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늘었다가 하루는 줄었다가 지금 계속 반복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이 늘어나는 패턴으로 쭉 가다가 줄어드는 패턴으로 쭉 가던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 근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보면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주가를 흔들고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를 흔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공매도 1거래량은 78만 주였고요. 비율은 11.3%로 전날보다 증가했습니다. 다시 공매도 비율이 증가하면서 내일도 이제 추가적인 증가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23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241만 주까지 또 10만 주 추가되어서 많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매수를 했던 물량을 매도하고도 100만 주를 더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13.09%로 13.8%에서 빠르게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13.8%에서 이 공매도 패턴을 보았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1%를 줄였다가 늘렸다가를 반복하면서 공매도 상환 그리고 공매도 늘리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또 지금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짝 매수를 하길래 이번에는 좀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서 매수가 들어오는가 했는데요. 오늘 이 움직임을 보니까 어제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찍어 눌러버리면서 더 많은 물량을 뱉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13.09%까지 지금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12.8%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도 그 수준까지 줄였다가 늘렸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이제 쥐락펴락하는 물량이 사실 전체 1% 수준이라고 한다면 640만 주 정도입니다. 그 정도 물량을 가지고 계속 신한증권, 모간서울, JP모간이 쥐락펴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세 증권사가 이렇게 동시에 빠르게 오전에 이렇게 물량을 쏟아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움직임이 이번 주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자, 요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소식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연방법원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전에 제기한 그 소송을 각하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1심에서 그 소송을 이제 각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취소죠. 그래서 그 소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줬다. 혹은 이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합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런 의미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또 이제 아침에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각하 판결을 이제 항소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뿌렸고요. 중재를 이제 승리까지 한다. 뭐 그런 확신까지 이런 기사를 뿌리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폴란드 소식 때도 그랬거든요. 폴란드 원전 수주를 했다. 그 다음날에 수주가 아니라 LOI, 그냥 구매 의뢰서다.
이 정도로 이 기사를 뿌렸다가 하루아침에 주가가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워싱턴 반문 때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협력 발표였는데 그때도 이제 이 우리나라가 족쇄를 찼다라는 그런 기사를 뿌려버리면서 또 하락을 시켜버립니다. 계속 이제 그런 공격을 좀 받는 상황 속에 지금 이제 어느덧 9월 중순까지 9월 말까지 왔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좀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질척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각하 판결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는데 데이비드 더럼 이 에너지 시스템 사장이 이제 성명을 통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더럼인데요. 굉장히 더러운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럽네요. 네, 그래서 웨이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냐 없냐를 지금 이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분쟁에 대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중재가 중재 패널이 최종 결정이 2025년 후반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재를 쉽사리 우리가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 거다. 네. 시간을 끌 대로 끌어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 K 원전 수출이 지금 이제 2024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있죠. 그런 상황을 좋지 않게 끌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인데요. 그 방법을 소송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 간에는 이제 적절하게 합의를 하고 이제 협의를 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약간 두루뭉실하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협력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를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이제 그럴 것이 1400메가와트급이 사실 1100메가와트급보다 굉장히 이제 우월합니다. 네, 용량도 크기 때문에 효율도 좋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제조를 잘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모델보다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풀어주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 위기가 또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몸값 불리기를 하든지 결국에는 이 지재권을 통해서 권한을 확실히 행사를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절차도 지금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 제조 기술을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에서 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이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와 중국 기업과 협력을 할 수도 없고요. 결국에 프랑스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 EDF에 대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은 사실 한국보다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최근에 건설하던 모델이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한국의 기업들이 납품한 모델 가지고 건설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5월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핵심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수주를 하면 그 제조를 이제 한국이 해라. 그러니까 거의 하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당연히 거부를 했겠죠.
그래서 독자적인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요구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그거를 하나도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는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100% 승리를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갔을 때는 결국에는 누군가는 일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체코 원전이 이 소송에 대한 항소 영향으로 영향을 받을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제 소식도 사실 나오기 전에 이미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지금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의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400메가와트급을 퐁트누프 원전에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400메가와트라는 것을 이미 확정을 했고 부지까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검토를 이제 다 무효화시키고 웨스팅하우스의 1100메가와트급을 집어넣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는 퐁트누프 원전을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은 새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는 전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그런 이 주요 이 인프라들이 지금 폴란드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빠르게 전력 이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과 같은 많은 에너지원을 지금 한꺼번에 지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1차는 웨스팅하우스를 주었고 2차는 우리나라 쪽을 주려고 하고요. 지금 3차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잘 진행되던 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무효화시키고 웨스팅하우스에 손을 들어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정부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정부 간에 이미 이제 큰 틀의 이 협력 관계를 공시를 했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밀어줘도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견제를 할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차분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로 주었는데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 1000메가와트급인가요? 그걸 어떻게 6기를 지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의문이죠. 그래서 주기기를 누가 공급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올 연말로 갈수록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건설 승인이 날 거고, 폴란드의 주기기 주인공이 누가 될지 결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그쯤 해서 우리나라의 제조 이 업체에게 손을 내밀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소식과 오늘 소식은 상충하는 듯 하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의 이제 무언의 그런 합의를 뉘앙스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웨스팅하우스의 고집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더러운 플레이죠. 이름값을 합니다. 아무튼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체코 기업들과 신규 원전 협력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전력 산업 연합을 이제 초청을 해서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체코 전력 산업 연합 대표단을 초청해서 신규 원전 산업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 코리아와 함께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협력 방안에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체코 원전도 이제 내년이면 최종 입찰자가 선정이 될 텐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아마 이 체코 원전을 염두에 두고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가 어떤 국가에 손을 들어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의 그런 압박이 있다면 체코 원전 또한 웨스팅하우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는 1400메가와트급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신규 원전도 그렇고요. 지금 1400메가와트급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튀르키예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요.
네. 네덜란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메가와트급을 지을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우리나라가 빠져준다면 사실 1400메가와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독자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소송이 오래 간들 결국에는 다 수출하고 나서 그때 가서 뭐 손해배상을 하던 뭐 수출을 추가적인 수출을 진행하지 않던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한다라고 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잡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제 폴란드 원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식도 없이 이렇게 현장으로 가서 원전 수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라고 합니다. 청문회에서도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산업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추진력 있게 지금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11차 정기본에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올해 안에는 그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은행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자금 확보도 굉장히 원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자금 뭐 로열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얘기가 오갔다면 만약에 이제 돈을 줄 수 있다면 또 이제 화끈하게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새로운 산업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는 우리나라에 4기에서 6기 정도의 신규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미 들려왔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다. 뭐 그런 명분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내부에 그런 이 여론이 확실히 조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야속하게도 주가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국매도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실들이 반영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맹 추진을 하면서 중동 전략을 다시 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중동 쪽에 방문을 하면서 이제 세일즈를 펼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이 화해의 손길을 펼치면서 이제 사우디와 협력을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급의 그런 방위 조약을 논의를 하고 있고 군사 지원까지 약속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미국과 사우디 관계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우디가 이제 이 핵 우라늄 농축이죠. 그것을 조항으로 해서 미국이 요구를 했지만 요구를 이제 애매하게 들어주지 않아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중국 쪽으로 원전 수주를 하겠다, 수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잘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 사우디 원전 2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사우디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사우디 원전 1400메가와트급 2기가 올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사우디 원전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1400메가와트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업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화된 컴퓨터를 가지고 예전에 컴퓨터를 우리가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팔 때는 다 이제 우리 소스를 가지고 이용한 거다. 우리 모델 가지고 원천 기술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과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제 1400메가와트급을 그렇게 3파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회방을 놓으니 빨리 좀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 현금 확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에너지 기업이었죠. 두산 렌체스 자회사를
판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계열사인데요. 이 두산 렌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동유럽 쪽에 이 패전 에너지아 플랜트를 수주를 하면서 계속 이제 패전 에너지아 플랜트 이 시장이 커지면서 기대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수 12년 만에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몸값을 이제 3천억 정도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 설비 자회사인 두산 렌체스를 인수 12년 만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경영 정상화를 이룬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원전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하려고 해외 비주력 계열사들을 조속히 정리한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산 렌체스를 매각을 하면은 3천억 원을 또 이제 확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조 7,200억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두산 밥캐까지 포함인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로만 하더라도 1조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또 3천억까지 확보를 한다면 그룹 전체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3조 정도의 현금 자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자산을 하는데 현금 확보를 하는데 돈은 사용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무슨 어떤 기업을 매입하기 위한 타이밍을 보는 것인가, 혹은 이제 신규 투자를 위한 그런 타이밍을 보는 것인가, 의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SMR이라든지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만 밝히고 있는데요. 저렇게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해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또 있을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기업이 현금 확보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에게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더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항소한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와 생산하는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겹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1000메가와트급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체코와 같은 이런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 뭐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원전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뭐 튀르키예, 우간다, 뭐 폴란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계속 견제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러시아와 중국의 판을 키워주는 꼴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전략을 보았을 때는 시간 끌기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나라가 수주를 적게 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1400메가와트급인 모델은 저 소송과 별개로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사우디 원전이 이 수주가 지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어떤 선택을 할지, 최근 이제 네옴시티 투자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네옴시티의 대규모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쪽에서 또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줄지, 그리고 이제 UAE 관련해서도 10월 달에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문하죠. UAE 대통령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부 장관이 신규 취임을 해서 앞으로 이제 국내 신규 원전이라든지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업체들이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금 확보를 많이 진행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투자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가 어디 쪽이 될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좋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갈 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우상향하는 주가를 천천히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설이고, 설 지나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좋은 소식이 좀 기다려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